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나리자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이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나리자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 하면 일단 용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유럽에서는 라 조콘다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미소 짓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나리자의 모나는 이탈리아의 옛말로 부인을 의미하는 마돈나의 단축형이고 리자는 엘리자베타의 단축형입니다. 그리고 조콘다는 유쾌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옛말인 조우컨더와 같은 뜻입니다. 자, 모나리자는 젊은 귀여운 여성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났을 때는 24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세나 연상인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였는데 레오나르도가 그녀를 그리기 시작한 1500년경에는 자식을 잃은 직후였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의 전기작가인 조르조 바사리의 기록에 따르면 그림을 제작하는 동안에 초기에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미소 짓게 하려고 광대와 악단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었으니 슬프고 슬픔에 잠긴 여자를 웃게 미소 짓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모나리자의 표현이 약간 묘한가 봅니다. 또 그게 매력이고요. 이후에 어쨌든 레오나르도는 그녀에게 집착합니다. 그림을 제작하는데 수년이 걸렸으며 이때 수년을 할 땐 대개 1503년부터 1506년까지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림에 전혀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억측이 나오는 거죠. 레오나르도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는 그의 애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레오나르도가 동성애자였고 섹스를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나리자에게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녀의 표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어도 6년 혹은 그 이상 그녀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전기작가인 안토니아 발렌티는 레오나르도가 그의 생애에 만난 어떤 여성보다도 모나리자가 그를 매혹시켰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는 1505년에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죠. 피렌체를 떠나 미완성의 그림을 모나리자의 남편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 후로도 돌아올 때마다 이것을 손질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조르조 바사리는 자신의 저서 이탈리아 화가 열전에서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4년을 소비했으며 끝내 미완성인 채로 화필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현재의 프랑스 왕 프랑스와의 소유로 몽탱블로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의 제의기간이 1515년부터 47년이니까 어쨌든 그 그림과 관련이 상당히 깊은 연대잖아요. 추측건대 이해 문장에 나오는 그림이 현재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된 그 유명한 그림인 것 같다는 겁니다. 프랑스와의 손에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루브르 미술관으로 옮겨졌을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이 2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조르조 바사리의 기록에 근거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순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나리자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날 듯 싶습니다. 자, 그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근거인데, 레오나르도는 1505년에 의뢰자인 모나리자의 남편에게 그림을 맡겼는데, 그로부터 겨우 40년 후 바사리가 져서 이탈리아 화가 열전을 발간할 당시 프랑스의 국왕 프랑수와 1세가 그 그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콘다가 이런 걸작을 그렇게 쉽게 남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이 조콘다가 엄청 부자 가문이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겨주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사실적인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사리는 레오나르도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화피를 던졌다고 했는데, 루브르 미술관의 그림은 분명히 완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가필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지오바니 파올로 로마초라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미술사가 1584년에 이탈리아의 회화와 조각 그리고 건축에 관한 책을 발간했는데, 여기에 조콘다와 모나리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콘다와 모나리자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림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이 책에는 사보이 대공, 이 사보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남동부였습니다. 사보이 대공 돈 카를로스 에마누엘레에게의 헌사가 있는데, 사보이 대공은 레오나르도의 열렬한 찬미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로마초의 기록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콘다와 모나리자가 별도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나리가 두 장이라면 한 장은 분명히 루브르 박물관인데 이것은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미완성으로 끝난 그 부인의 초상화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이 원래의 모나리자는 18세기 중엽 이탈리아로부터 흘러나와 영국 서머싯의 어떤 귀족의 대저택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1차 세계대전 직전 휴 블레이커라는 미술상이 발견합니다. 그는 이것을 싼값으로 인수하여 아일워스에 있는 자신의 화랑에 소중하게 간직했고, 이때부터 그 그림은 아일워스의 모나리자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루브르 미술관의 그림보다 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완성이었다는 겁니다. 배경의 그림은 가벼운 터치에 불과합니다. 아직 그릴 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자, 미술상 블레이커는 이 그림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이 보기에는 이 새로운 모나리자가 루브르의 것보다 훨씬 더 바사리의 기술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블레이커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임을 거의 절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인 라파엘로는 1504년경에 레오나르도의 화실에서 이 그림을 보고 후에 이것을 스케치하고 있는데, 이 스케치 자체는 현재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치에는 양쪽에 두 개의 그리스식 원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일워스의 모나리자는 이 원주가 있고 루브르의 거에는 없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비교해 보실까요? 이게 라파엘로의 스케치입니다. 뒤에 그리스식 원주가 양쪽에 있습니다. 루브르의 모나리자는 원주 자체가 없습니다. 아일워스의 모나리자에는 원주가 뒤에 보입니다. 원주가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루브르 미술관의 모나리자의 모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모나리자의 모델이
리자 델 조콘도가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이 점에 관한 중요 열쇠는 아라곤, 요건 에스파니아의 북동부 지방입니다. 아라곤 추기경의 시종인 안토니오 베아티스라는 사람이 남긴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17년에 레오나르도는 프랑스와 1세의 궁전에 갔는데 아라곤 추기경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대화 내용을 이 시종이 기록했던 겁니다. 그에 따르면 추기경은 레오나르도의 그림 몇 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 요한의 그림, 성모 마리아와 성 앤의 그림, 그리고 플로렌티네의 어느 부인 초상화. 그런데 이 초상화는 메디치가의 줄리아노 대공의 요구대로 실제 모델을 보고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줄리아노 대공의 요구에 의하여 그린 초상화의 모델은 누구였겠습니까? 자, 혹시 모나리자가 아니었을까요? 안토니아 발렌티는 레오나르도의 전기에서 이 작품이 모나리자였다고 추정하고, 줄리아노 대공은 소녀 시절의 모나리자를 사랑해서 이제는 조콘도에게 출가한 그녀에게 옛날과 다름없는 연애 감정을 품고서 레오나르도에게 그녀의 초상을 의뢰한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연대 비교만을 봐서도 당장 배척이 됩니다. 피렌체의 이대한 지도자 로렌츠 대공의 동생인 줄리아노 대공은 1478년에 피렌체의 대성당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경쟁 상대의 돈놀이 집단의 앞잡이라고 추정되는 암살범은 로렌츠 대공의 살해도 노렸지만 그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모나리자가 태어나기 전 해이므로 고려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뭐 사랑하고 자식할 게 없죠. 얘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모델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발로스의 코스탄자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줄리아노 대공의 애인으로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미소 짓는 여인, 즉 조콘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없다는 겁니까? 여기에서만 살펴본 것에 의하면 루브르 미술관의 그림은 단순한 오해로 모나리자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이 그림의 여인은 30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그린 20대가 아닙니다. 30대로 보이지. 아일로스의 모나리자는 분명히 젊은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기 라파엘로의 스케치에 나와도 여자가 좀 젊어 보입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조콘다의 그림은 분명히 두 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이름의 여성형 어미 변화를 이름으로 가진 모나리자가 정통적인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콘다는 남편의 성 조콘도의 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형입니다. 따라서 모나리자는 오직 하나뿐이고 그것은 루브르 미술관에는 없고 런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나리자가 두 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들을 놓고 뒤에 이야기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두 가지 정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모나리자의 그림에는 눈썹이 없습니다. 모나리자의 초상화는 아일워스 것이든 루브르에 있는 것이든 모두 처음부터 눈썹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 16세기 그 당시에는 넓은 이마가 미인의 전형이었답니다.
따라서 여성들 사이에서 눈썹을 뽑아버리는 일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들이 눈썹이 없답니다. 두 번째, 모나리자는 도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911년입니다. 8월 21일 루브르 미술관의 벽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잊어먹고 바로 알아차린 게 아니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없어졌다는 것을 몰랐답니다. 자, 1911년 8월 20일 다음 날인 20일 화요일, 모나리자가 5년 동안 전시되고 있던 곳에는 그림은 사라지고 4개의 철제거리만 덩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경비 책임자를 찾았는데 책임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사에게 그림이 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관리자가 확인해 봤더니 그런 일 없더라. 이런 사실이 밝혀집니다.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모나리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자, 관리자는 즉각 파리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고 정오가 지났을 때 약 60여 명의 형사가 미술관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수사를 시작하죠. 그 결과 정말로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중요한 건 실마리가 거의 없습니다. 실마리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지 1시간쯤 후 계단통에서 모나리자 그림의 틀이 발견됩니다. 틀은 손상이 없이 그림만 벗겨내고 틀은 놔두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 없어졌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알아야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고 모든 걸 조사할 수 있을 텐데 언제 없어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원들과 직원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형사들이요. 어떤 직원 하나가 8월 11일 월요일 오전 7시경 오전 7시간 그림은 보았지만 1시간 후에 지나갈 때는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냅니다. 미술관 관리가 그림을 이동시켰겠니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수사를 더해보자 평소 그곳을 지키던 수희가 아들 중 하나가 홍역으로 아팠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고 그를 대체해서 근무하던 수희는 8시경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모나리자는 월요일 7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도난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브르 미술관은 월요일에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답니다. 그럼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도둑질이 내부 소행이었냐 하는 의문이 떠오르게 된 거죠. 약 8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월요일 오전에 그림이 있는 곳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술관 관리, 경비, 수송공, 청소부, 사진사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신문했지만 별로 드러나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웬 수상한 사람 하나가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지만 경찰청에 보관된 사진들에서 그 사람을 찝어내진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이 나고 나서 수상한 거 못 봤냐? 혹시 그게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유명한 지문 전문가를 초빙해서 모나리자의 틀에서 엄지의 지문을 발견하지만 경찰 서류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박물관 한쪽 벽면에, 미술관 한쪽 벽면에 비계, 요건 우리 이제 건축 용어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건물이잖아요. 우리 홍콩 영화 같은 데 봐도 대나무로 만든 비계 같은 거 많고, 요즘도 여러분들 그 밖에서 벽에 칠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위에서 아주 높은 곳은 줄을 타고 내려와서 엉덩이에 앉아서 이렇게 칠을 하지만 아래쪽에서 한 1, 2, 3층 정도 되는 것은 비계 설치하고 그 위에서 뭔가를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걸 통해 도둑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둑이 미술관 내부 상황에 어느 정도 정통한 자라는 심증은 같지만 증거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쪽같이 세기의 걸작이 사라지다 보니까 도둑의 신원과 동기에 관한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프랑스인 몇 명은 이 도둑질이 프랑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저질러진 모략이라면서 독일인들을 비난합니다. 유럽에서의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싸우는 나라들 아닙니까? 독일인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독일인들은 프랑스가 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비난을 하는 거죠. 비난만 했지 어떤 증거가 없는 겁니다. 자, 심지어 또는 미술관이 이러한 보물들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르브르에 고용된 사람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를 훔쳐냈으리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너무 소홀하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 영화 혹시 안 보셨습니까? 예, 그 다이아드 4편에 어떤 그 방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요원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썽 부린다고. 근데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모든 컴퓨터를 장악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 보관된 돈을 몽창 도둑질하고 가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말을 안 들으니까 보여주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지 재미삼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림은 곧 반환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달이 가고 해가 가자 사람들은 그림이 청소를 하는 동안 불행히도 부서졌고 따라서 미술관은 이를 숨기기 위해서 도둑질 당했다는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니네가 말아먹고 도난당했다 이렇게 헛소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나리자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난 1913년 가을 피렌체의 유명한 골동품 상인인 알프레도 게리가 별뜻 없이 몇몇 이탈리아 신문에 모든 종류의 예술품을 고가로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가 나가자마자 11월 29일자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것은 도난당한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반송 주소로는 파리의 어떤 우체국 사서함으로 되어 있고요. 반송 주소가 그저 레오나르도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진품 모나리자가 아니라 복제품이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게리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있는 우피지 미술관의 관장 조반니 포기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상의를 거듭한 둘은 게일의 명의로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답장을 쓰기로 합니다. 보고 돈 지불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림을 보고 싶으면 파리로 오라는 답장이 게리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게리는 파리로 갈 형편이 못 된다고 하면서 대신 12월 22일에 밀라노에서 만났으면 한다는 답장을 발송합니다. 1913년 12월 10일 코스염을 기른 이탈리아 사람 하나가 플로렌스에 있는 게일의 가게에 나타납니다. 다른 고객들이 가게를 떠나기까지 기다리던 그는 게리에게 자신이 레오나르도 빈센초라는 이름을 밝히고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에 모나리자를 가져놨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림의 대가로 50만 리라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핑계는 뭐라고 됐냐? 나폴레옹에 의해 도둑맞은 명화를 이탈리아로 되찾아오기 위해 그 그림을 훔쳤다고 했답니다. 게다가 그는 모나리자가 우피지 미술관에 전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프랑스에 절대로 반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건 뭐죠? 소위 말하면 국보를 훔쳐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뺏어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재빨리 머리를 굴린 게리는 가격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우피지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 관장이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는 다음날 자신의 호텔 객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자, 빈센초가 떠나자마자 게리는 경찰과 우피지 박물관으로 전화를 겁니다. 다음날 게리와 포기 관장은 레오나르도의 호텔 객실로 갑니다. 레오나르도는 나무로 된 트렁크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속옷 한 벌과 오래된 구두들 그리고 셔츠 한 장을 드러내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바닥을 드러내니 그곳에 모나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 게리와 관장은 루브르 미술관에서 그림의 뒤쪽에 박아놓은 봉인을 확인합니다. 자기 거라고 우리가 이제 말이나 소 같은데 이거 이제 낙인 찍지 않습니까? 그같이 봉인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품 모나리자였던 겁니다. 자, 관장은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림을 안고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실제 이름이 빈센초 페루기아인 레오나르도 빈센초는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빈센초 페루기아의 범행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908년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그가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그림이 걸려있는 곳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려있던 곳이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떼어내어 계단통으로 간 다음 틀을 제거하고 모나리자를 페인트공 작업복 밑에 감춘 채 유유히 미술관을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페루기아는 이 그림을 팔아치울 생각도 없었고 이탈리아로 명화를 반환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모나리자를 되찾았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환호를 했고요. 그림은 이탈리아 순회 전시를 거친 다음 1913년 12월 30날 프랑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예, 진품이 다시 돌아온 거죠. 자, 제가 이제 또 이게 소설이나 만화 같은 걸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책에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 서울문화사에서 일본의 만화 작품 갤러리 페이크,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소위 말하면 가짜 복제와 전시장인 거죠. 복제와 미술관입니다. 갤러리 페이커를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의 2권 조콘다의 후예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콘다의 후예, 조콘다 모나리자죠. 모나리자의 모델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아발로스의 가문. 아까 말한 대로 따로 30대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30대 여인이 아발로스 가문이죠. 온갖 책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좀 틀린 문장이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보면 무척이나 재밌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드릴까요? 예, 제2차 세계대전 말쯤에서 독일 나치의 미술 수집하던 작자들이 가짜 모나리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모나리자의 도난을 꾀했고 도난당한 미술품을 팝니다라고 했더니 수없이 많은 세계의 부자들이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아마 수십 장을 팔아먹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돌려준 게 아닌가 하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예, 이런 세계의 명화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모나리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걸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